가족들은 실제로 초상치를 준비를 하자고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83kg이던 몸무게는 55kg까지 빠져 뼈에 가죽만 붙어있는 몰골로 손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초탈진 상태가 되어 휠체어에 태워진 채 의사를 만났습니다. 모임에서 뵙게 된 많은 선생님들의 경험담에서 문제의 음주가에서 조절할 수 없는 중독자로 넘어가는 과정에 일련의 시련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업의 실패, 이혼, 사별 등등 시련들을 안주삼아 술을 마시는 문제성 음주가들에게 그런 시련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게 만드는 성격적 결함들이 드러나면서 결국 조절할 수 없는 알코올 중독자로 몰고 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호기롭게 마셨고 낭만적으로 마신 적도 있었고 즐겁게 함께 마신 적도 있었습니다. 술을 조절하던 때와 그렇지 못한 때와의 경계를 선 긋듯이 확실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저의 경우 그 시작은 32살 젊은 나이에 찾아온 산업재해와 2번의 수술, 3년간의 병원 생활과 함께 시작된 낮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병원 생활의 무료함과 남는 시간, 그리고 벌어놓은 약간의 돈으로 아침부터 제 머릿속에는 술판이 차려졌고 젊은 나이에 갖게 되는 장애에 대한 걱정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주치의에 대한 원한은 최고의 안주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술을 마시며 3년의 산재 치료 기간을 보내고 난 뒤 산재 종결 진단서에는 2가지 진단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수술 후 후유증이 적혀 있었고 2번째는 우울증이었습니다. 그 우울증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상급 의료기관에서의 재검진 요청이 내려졌고 그 결과 우울증 대신 그 자리에 알코올 의존증이라는 병명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쓰여진 진단서를 받아들고서도 알코올 의존증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고 그 진단을 부정했고 그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35살의 젊은 나이에 83kg의 건장한 신체, 사랑하는 아내와 2아이의 아빠로서 가정에 헌신하는 가장, 성실한 직장 생활, 원만한 대인관계. 제가 생각하는 저와 알코올 중독자는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황에서 저의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남아있는 책임감으로 개인 사업을 시작하였고 결국 3년 장사 끝에 아내에게 가게를 맡기고 술병을 들고 집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38살이었고 아직도 저의 현실을 부정하며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는 주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두문불출하며 지난날 일들을 곱씹었고 장애를 가진 저의 처지를 한탄하며 술을 마시다 보니 8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점점 모든 상황들은 나빠져만 갔고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고 있는지, 아버지의 건강이나 거취는 어떠신지, 형제와 자식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삶에 대한 건 관심밖에 없고 오로지 관심은 눈앞의 술이었습니다. 비정상적인 음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꼭 그렇게까지 해서 술을 마셔야 되나? 라고 말할 법한 음주 형태. 숨어서 마시고 감춰놓고 마시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시면서 돈이고 관계고 건강이고 나만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11년의 세월을 그렇게 마시고 나니 저조차도 이대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가족들은 실제로 초상치를 준비를 하자고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83kg이던 몸무게는 55kg까지 빠져 뼈에 가죽만 붙어있는 몰골로 손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초탈진 상태가 되어 휠체어에 태워진 채 의사를 만났습니다. 처음부터 저 자신에 대해 의사에게 숨겼습니다. 정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진단받았던 알코올 위중증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역시 함구했고 음주량에 대해서는 하루 2병 정도 마신다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20일 동안은 침대가 있는 방을 사용했는데 난 그곳이 특실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곳은 회복실이었고 거동이 많이 불편한 사람들만 있는 곳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도 그 사람들 중에 하나였는데 화장실도 벽을 짚고 다녀야 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했고 밥은 병실로 가져다주는 밥을 겨우 먹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3주 뒤에 일반 병실로 배정받았고 그때쯤 밥도 조금씩 먹고 조금씩 걷게 되었는데 1주일, 2주일 지나다 보니 다른 환자들과 다르게 나에게는 교육을 받으라고 하지 않더군요. 일주일마다 무슨 등급 같은 것을 프린트해서 게시판에 붙여놓는데 제 이름은 아예 거기 적혀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호사실에 물었더니 누구누구 씨는 알코올 입원 환자가 아니고 내과 환자로 입원되어서 교육도 알코올 환자에게 부여되는 교육 이수 등급도 필요 없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가족들은 나에게 정신병원 입원이라는 굴레를 지우기 싫어했고 그냥 강제적으로 술 멀리하게 해서 그동안 건강이 회복되는 것만 바랬던 것입니다. 저의 못된 성미에 의한 후환도 두려웠겠지요. 워낙 장기간 식음을 전폐하고 술만 마신 덕분에 생겼던 당뇨, 간경화, 황달, 각기병 같은 병들, 이런 신체적 질병에 대한 내과적인 치료를 우선했던 것이 가족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난 후에 저는 곧바로 저를 다른 병원으로 옮겨달라고 가족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끈질긴 설득과 회유 끝에 입원해 있던 정신병원 내에 내과병동 입원이라는 조건 하에서 2달 만에 정신병원 폐쇄병동 철문을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자복은 그대로 입고 병실만 5층 폐쇄병동에서 3층 내과병동으로 옮겼습니다. 내과병동은 병원 밖으로 출입도 자유로웠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어떤 꾀를 부리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단지 폐쇄병동의 2달의 시간이 저에게는 매우 답답했고 자유롭게 내과 치료를 받고 싶다는 것도 진심이었습니다. 속마음으로 술을 마시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과 병동으로 옮기려는 생각은 1%도 의도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과병동에는 환자들을 면회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며칠 지난 어느 날 다른 환자 면회온 사람들의 손에 들려진 까만 봉지에 술과 안주가 들어있었고 그 사람들은 인사치레처럼 오셔서 한잔하시죠? 하고 저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저는 마음만 받겠습니다. 많이들 드십시오. 그렇게 제 생에 술을 마신 이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술을 거절하는 것에 성공한 저는 짐짓 뿌듯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며칠 뒤에 똑같은 상황이 왔습니다. 오소, 조금만 하소. 돌아가며 권하는 그 순간 머리에 스치는 생각은 그래, 저렇게 권하는데 받아만 놓자. 안주만 먹자. 이런 생각에 술자리로 갔고
종이컵에 술을 붓는 순간에 됐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대화가 오고 갔고 무심코 종이컵을 입에 댔는데 목에 넘어갈 양은 아니었고 입술을 적실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날은 끝났습니다. 며칠 뒤 다시 그 사람들이 문으로 들어올 때 까만 봉지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에서는 이제는 술 마시자고 안 불러주나? 하고 생각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들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슬리퍼를 신고 이미 그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날 저는 됐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종이컵에 부어주는 대로 가만히 있다가 그 한 잔을 마셨습니다. 나중에 안 것이지만 모임에서 말하는 그 첫 잔입니다. 저의 게임은 끝났습니다. 또다시 나만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당뇨 덕분에 간식비를 쓸 일이 없어 간식비가 남아 있었는데 원무과에서 그 돈을 수령했고 20만원의 돈을 20일 만에 편의점 깡술로 바꿔먹고 환자들에게 돈을 빌려 마시고 나중에는 공중전화 건다고 잔돈까지 빌려 마시고 끝내 해서는 안 되는 도둑질까지 해서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기 위해 양심까지 바꾸어 마신 것입니다. 아주 어릴 때 친구의 팽이를 들고 집에 갔다가 엄마에게 무진장 혼났고 그 이후로는 내 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철칙이 되어 빌려주지도 빌리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던 저였습니다. 굶어 죽더라도 용납되지 않는 그런 일을 단지 술병 하나 더 채우고 싶어 했다는 것이 나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비오는 토요일이었고 돈이 없었습니다. 두 명의 환우와 함께 있었는데 두 분 다 토요일에 외출을 갔다가 젊은 분이 먼저 귀원했고 그분이 샤워실로 향하는 순간 저는 도둑질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지갑에서 돈을 꺼냈고 술을 사러 나갔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얼마의 기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현상,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머리에서 부지직 이런 소리가 난 것 같기도 하고 번개를 맞으면 이럴까 하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느낌을 가지고 눈을 딱 뜨고 나니 제가 병원 화장실에 있었습니다. 변기통에 앉아 한 손에는 술이 담긴 생수통이 들려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휴지에 말린 등 푸른 생선이 들려 있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지고 어떤 생각이 훅 들어왔습니다. 이게 알코올 중독이구나. 이게 병이구나. 안 마시는 게 내 맘대로 안 되고 마시려면 무슨 짓이든지 해서 마시는 이게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이구나. 억지로 고민하고 의도적으로 이끌어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제 머리에 그런 생각이 들어온 것입니다. 드디어 제 발이 바닥을 밟은 것입니다. 남아있는 술을 버리고서 원장님을 병실로 오시라고 해서 그간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리고 알코올 중독자로서 치료를 위해 다시 폐대병동으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병실을 옮기고 난 후 안녕하세요.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고 1단계를 시인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두 분의 선생님들이 다가왔습니다. 그 선생님들은 재발을 한 AA 멤버 선생님들이셨고 그 선생님들과 함께 처음 메시지에 참석한 후 메시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메시지 시간이 기다려질 정도였습니다. 매주 정해진 시간에 깨끗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선생님들의 태도에서 저 사람들은 지금 마시지 않는구나 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경험담에 고개가 끄덕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마셨던 일들, 음주의 진행 과정, 주위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던 일 등 모든 것을 공감할 수 있었고 안 마시고 살아가는 그분들의 이야기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저 선생님들만큼만 따라서 해보자. 그렇게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병원 내의 자체 프로그램 시간에 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안 마시고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처참한 바닥에서 다시 일어선 앞선 선생님들의 경험담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모임에서 이야기하는 용의, 기꺼이 하겠다는 마음이 제게도 들어왔습니다. 퇴원을 앞두고 병원 프로그램에서 퇴원 후 일을 바로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묻는 사회복지사의 물음에 많은 환우들이 일을 한다에 손을 들었고 저 역시 일을 하겠다에 손을 들었습니다. 안 한다고 한 두 분이 저에게 도움을 주시는 일하다가 재발의 경험이 있는 AA 멤버셨습니다. 그 두 분께 왜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여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의 말씀은 8개월 만에 일하다가 감정이 폭발해 첫 잔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퇴원 후에 당분간 일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또 한 분은 넘어진 김에 쉬었다 가라고 하시면서 첫째 해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후 저는 저의 조급함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일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던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들의 제안에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저에게 이 순간이 특히 기억에 남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한 번 했던 결정을 바꾸기로 한 첫 번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속된 표현으로 못 먹어도 고, 독박을 써도 고, 이것이 저의 인생 모토였습니다. 그랬던 제가 내 결정에 도취되어 살아온 제가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르기로 결정한 이 순간,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나의 결정을 바꾸게 한 제안을 한 상대는 내가 그렇게도 나와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알코올 중독자 2명이었습니다. 미친 정신에서 본 정신으로 가고 있는 길 위에서 저보다 앞선 분들의 경험에는 진리가 있었고 그들이 하는 제안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제안에 따르기로 결정한 그 순간이 제가 이해하게 된 들의 위대하신 힘께 저의 의지와 생명을 맡기기로 결정한 첫 번째 순간이 아니었나 하고 지금은 생각합니다. 지금은 볼 수 없지만 그 두 분의 선생님들께서 남겨준 메시지를 간직하고 이 순간을 감사하며 순리에 따라 결정하고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